2026년 인류를 화성에 착륙시키고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이주시키겠다. 과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마치 허언처럼 들렸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공상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들은 황당한 말 같지만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만큼 화성 탐사의 꿈을 냉철하게 또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머스크가 돈은 테슬라에서 벌고 투자는 스페이스X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여행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우주산업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 우주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우주 탐사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과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여겨져 정부가 전담해왔지만 이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겨버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우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1, 2 부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개발 주도권을 놓고 강력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궤도로 보내는 로켓을 재활용하고 기술을 첨단화해 민간 우주항공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 5월 30일 나사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민간 기업의 첫 우주여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에는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ISS에 보내 민간 우주선 정기운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 3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아마존 이사의 회장직을 맡아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라이벌 기업으로 제프 베이조스는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해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과 더불어 달에 사람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고 제프 베이조스는 달에 도시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과 함께 우주항공 산업의 트로이카라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자 억만장자이자 사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세 회사 중에서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올해 우주 상업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우주 여객기를 첫 발사했지만 엔진 부사가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진 체계를 모니터하는 컴퓨터 연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고치고 지상시험을 거쳐 오는 2월 13일 비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에는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600여 명이 돈을 내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싼 티켓은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누구나 달나라 여행을 가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AP위성, 세트랙I 등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인공위성 전문기업 세트랙I를 1월에 인수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주산업 중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산업과 도시건설 외에도 저궤도 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오는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고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저궤도 위성 3,236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처럼 전 세계가 우주산업 중에서도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지원율은 0.02초로 정지궤도 위성통신이나 해저 광케이블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무게가 1톤이 넘고 크기도 5m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제작비가 소요되며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와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저궤도 위성 크기는 2m 이하가 대부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기에 전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신의 새로운 규격이 될
6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G는 초당 1테라비트의 전송 속도로 5G에 비해 무려 50배나 빠릅니다. 또한 5G는 이동통신 전파가 고도 120m까지 도달했다면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과 연결해 지상 10km까지 커버리지가 높아집니다. 6G를 이용하면 위성과 지상통신을 연결한 미래형 통신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6G는 앞으로 하늘에서 시속 1000km 속도로 이동하는 플라잉카, 드론 등을 지원해주고 지상의 전기차가 완전 자유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저궤도 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20 미사일 지침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활발한 개발과 연구를 막아온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5G에 대해서도 가장 오래 준비해왔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자리를 한국에 내줬고 미국 또한 한국보다 앞서 발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교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날개를 단 한국의 추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6G에서도 세계 최초를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서를 발간한 이후 5G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0년 뒤 기술 표준을 선점해 경쟁자들을 따돌리겠다고 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한국에 내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6G에서만큼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역시 5G 선도국의 입지를 6G까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중대형 인공위성을, 하나시스템은 적외선과 레이더 탑재체를, LG넥스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탑재체를 개발하며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최근에 인수한 세트랙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위성 전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으로 한국 최초 위성인 우류베리로 개발진들이 1999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트랙아이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꿈을 이뤄준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위성 2009년 두바이셋 1호, 2013년 두바이셋 2호, 그리고 2018년 칼리파셋에 기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시대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옴난 샤라프는 한국에서 7년간 머무르며 세트랙아이에서 위성기술 이전에 참여했고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처럼 미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관, K방산의 대표주자인 민간기업들의 힘을 합쳐 우주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고 10월에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호가 쏘아 올려집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향한 질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삼성이 AMD, 인텔, 퀄컴 등의 대형 고객사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파운드리 업계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릴 때 TSMC와 삼성은 물론 뭐 대결 구도지만 페이스메이커 수준이지 TSMC가 뭐 삼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삼성이 TSMC를 없애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상생 관계다. 원래 한 업계에 독점은 없고 서로 경쟁하면서 둘이 그냥 나눠 먹는 모양새다. 왜냐면 그 3위부터 하고 차이가 1, 2등하고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거든요. EUV 공정 숙련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처럼 지금 TSMC는 풀캐파예요. 풀캐파. 근데 TSMC가 그렇다고 뭐 캐파를 말도 안 되게 늘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금 흐름도 일단 물론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캐파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역사이클이 걸렸을 때 이제 자기 기업한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나눠 가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과 인텔로부터 파운드리 일감을 수주했죠. 퀄컴으로부터는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50,
이미 삼성전자가 과거에 퀄컴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스냅드래곤 888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는데 또다시 이제 계약에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텔로부터 이번에 수주한 거는 PC에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전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사우스 브릿지라고 불리는 물량을 따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난해 9월에 처음 나왔죠. GPU 차세대 GPU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전자한테 이제 맡긴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그 계약 의뢰를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AMD도 삼성전자랑 계약 협의를 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랑 이 엔비디아의 계약 협의건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 TSMC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받아줄 공간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UMC한테 맡길 거예요.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맡길 거예요. 뭐 SMIC한테 맡길 거예요. 5나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이 계약을 따낸 것의 배경은 TSMC가 지금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TSMC의 공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들이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르네사스 지금 공장 문 닫았죠. 저쪽에 미국에서 한파 오면서 삼성전자도 일부 오스틴 공장 문을 닫았고 저기 어디죠? 인피니언 그리고 NXP 이런데 그쪽에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들의 공급이 강제적으로 닫히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슈퍼사이클이 온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재고도 안 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아예 공급 대란이고 그래서 라인을 바꾸려고 하자니 5G 통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게임 콘솔 이런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다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정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에 단 2곳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으니까 TSMC 풀캐파 차면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풀캐파예요. 근데 TSMC는 예약까지 몇 년치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보자면 TSMC의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5나노 그 생산 공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그 5나노 공정의 절반은 애플 겁니다. 애플 거 만들어요. 그러면 퀄컴을 여기서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80%예요. 그러니까 애플 퀄컴 빼놓으면 20%밖에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5나노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AMD 리사 수가 온 다음에 이 나노수로 인텔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으로. 근데 인텔, AMD랑 또 경쟁하려면 나도 이거 좀 파운드리 맡겨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나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나노 할 수 있는 데가 TSMC 삼성밖에 없는데 TSMC 50% 애플이 가져갔어요. 30%저 퀄컴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엔비디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팹리스 기업들이 테슬라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다 같이 5나노 해주자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지금 5나노 R&D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TSMC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 테슬라가 TSMC랑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또 인텔, 퀄컴, 뭐 AMD 이런 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과 줄줄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이런 배경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까, 크게 틀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캐파 자체는 TSMC가 훨씬 커요. 예, 말도 안 되는 캐파 차이가 납니다. 삼성이 TSMC의 캐파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1년에 뭐 한 4, 50조씩 쏟아 부어야 돼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건 안 되죠. 차량용 반도체 M&A도 해야 되고 메모리 쪽에 캐펙스도 해야 되고 뭐 요러니까. 그리고 지금 AMD하고 인텔의 뭐 경쟁이 많이 있는데 지금 AMD가 TSMC의 배정 물량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인텔도 물론 인텔도 TSMC한테도 주고 삼성전자한테도 주지만 물량을 많이 주거든요. 인텔이.
대표적으로 물량을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점유율이 높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 그 중앙 처리 장치나 이런 부분에서 인텔이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사람 거를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딱 그 라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쩌리들 채우는 건데 AMD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그 배정 물량 순위에서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문을 똑똑하고 이제 두드리는 거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고, LG가 지금 ZKW가 3년치 예약이 지금 꽉 찼어요. LG가 LG의 ZKW 자회사죠. LG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 LG랑 한 몸이에요. LG가 지금 전장으로, 그래서 전기 자율주행차에 나는 차는 너네가 만들어. 그 너네 거 스티커는 박아.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이 붙고 뭐 해가지고 촉촉촉 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게 나머지, 이런 지금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가전을 잇는 LG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그나와 합작사 설립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그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ZKW의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생산 가능한 모든 물량이 계약돼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마그나, ZKW,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LG가 이제 2018년에 인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난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치고 향후 3년치 물량을 확보했고, LG전자 그 VS 사업부, 그러니까 전장사업본부 사업 전체로 수주 잔고를 보면 60조입니다. 이거는 LG의 공식적인 발표예요. LG전자 전장사업본부의 수주 잔고가 60조입니다. 60조. 그리고 ZKW의 비중이 그 전장사업본부 수주 잔고 60조 안에서 약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약 20% 정도로. 그러면 10조가 넘는 12조 정도 되겠죠. 수주 잔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주 잔고를. 향후에 이게 다 매출로 찍힐 거다라고 이제 몇 년에 나눠서 찍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 부킹 상황인데 지금 코비드 19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년 대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LG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로 치면 ZKW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조 3,864억 원 정도 기록을 했죠. 예, 계속해서 3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헤드램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G 쪽에 원래 파워트레인이 기술이 딱 빠졌었어요. 그 어떤 조각 완성품에 조각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근데 마그나랑 합작사를 딱 설립하면서 그 LG의 유일하게 부족했던 그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딱 이렇게 조각을 채우면서 매출은 거의 뭐 2배씩 성장하지 않을까. 이거 합작사, 마그나와 합작사의 매출 그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나는 거죠. LG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이제 여러 이제 그 M&A 플레이를 한 거랑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게 M&A 플레이를 굉장히 LG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